큰 왕국과 제국이 생기기 전에 이미 사람들의 생활 방식을 바꾸기 시작한 공동체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큰 도시를 세우고 조직적인 정부를 만들었으며 생산물, 노동자, 거래를 기록하기 위해 문자를 사용했습니다. 이 일을 처음 한 사람들 중에는 수메르인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수메르인들은 메소포타미아 남부 지역에 살았습니다. 메소포타미아는 현재의 이라크에 위치한 고대 지역입니다. 메소포타미아라는 단어는 두 강 사이의 땅이라는 뜻으로 그곳에는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우르크, 우르트, 라가시, 에리두, 키슈, 니프루와 같은 도시들이 형성되었습니다. 이 도시들은 처음에는 하나의 나라를 이루지 않았습니다. 각각은 독립된 도시 국가로서 자체적인 지도자와 신전, 농경지, 노동자, 군대가 있었습니다. 남부 메소포타미아는 살기 쉬운 곳이 아니었습니다. 나무와 돌이 거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곳에는 제작에 사용할 수 있는 금속도 거의 없었습니다. 평야가 넓고 많은 땅이 진흙과 습지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부 메소포타미아에서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은 매우 중요했습니다. 이 강들은 평야의 물과 비옥한 진흙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강의 흐름이 바뀌거나 심각한 홍수를 일으킬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농부들은 자연스러운 물의 흐름에만 의존할 수 없었습니다. 이 때문에 이곳에 사는 사람들은 운하를 파고 둑을 만들며 물의 흐름을 그들의 농경지로 조절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을 관계라고 부릅니다. 이것을 통해 강에서 멀리 떨어진 땅에도 물을 보낼 수 있습니다. 사실 모든 것이 수메르인들이 도착하면서 시작된 것은 아닙니다. 수메르인들이 등장하기 수천 년 전부터였습니다. 그 당시에도 이미 남부 메소포타미아에는 농경 공동체가 존재했습니다. 초기의 중요한 시기 중 하나는 약 기원전 6000년경에 시작된 우바이드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사람들은 영구적인 정착지를 세우고 관계를 사용했습니다. 도자기를 만들고 종교적인 용도의 건물을 세웠습니다. 이들 정착지 중 일부는 계속 성장하여 이후 중요한 도시로 발전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우록 시기가 이어졌으며 이는 대략 기원전 4000년기부터 3000년기 초까지입니다. 이 시기에는 일부 정착지의 인구가 빠르게 증가했습니다. 이것은 우록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며 우록은 고대 세계에서 가장 크고 중요한 도시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우록이 성장함에 따라 관리해야 할 일들도 많아졌습니다. 수확량을 세고 음식을 나누며 일을 정리하고 창고로 들어오고 나가는 물품들을 기록해야 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관리자들은 상품의 양과 종류를 나타내기 위해 작은 토큰과 표시를 사용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러한 표식들은 젖은 점토판에 새겨진 기호로 발전하여 단순한 기록 시스템에서 기원전 3200년경에 알려진 가장 오래된 문자 체계 중 하나로 완성되었습니다. 이 시기에 우리가 수메르어라고 부르는 언어가 처음으로 점토판에 등장했습니다. 수메르어는 고립된 언어입니다. 즉, 다른 알려진 언어 계통과 확실한 친척 관계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들의 언어가 독특하기 때문에 수메르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오랫동안 연구되어 왔습니다. 오래된 이론들 중에는 그들이 다른 지역에서 왔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도착이나 기존 인구의 대규모 교체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고고학적 증거는 아직 없습니다. 수메르 문화는 남부 메소포타미아에 오랫동안 살던 다양한 집단이 서서히 섞이면서 형성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사람들이 도착해 기존 공동체와 함께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초기에는 문자가 없어 실제로 일어난 일이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딜문이라는 고대 장소도 언급됩니다. 일반적으로 이곳은 바레인과 페르시아만 인근 지역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딜문은 한때 무역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중요했습니다. 메소포타미아와 다른 지역들 사이에서 말이죠. 수메르인들의 이야기와 신념에서 딜문은 또한 깨끗한 곳으로 묘사됩니다. 조용하고 풍요로운 곳으로 신들과 가까운 곳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확실한 고고학적 증거는 모든 수메르인이 딜문에서 유래했다는 것을 말해주지 않습니다. 남부 메소포타미아와 페르시아만의 여러 공동체 사이에는 무역 관계가 있었던 것이 더 분명합니다. 실제로 무역은 수메르의 발전에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들의 땅에는 나무, 돌, 금속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먼 곳에서 재료를 구해야 했습니다. 그 대가로 곡물과 직물을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기름과 그들의 도시에서 만든 다른 제품들도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역이 확대되기 전에
먼저 충분한 식량이 필요했습니다. 이때 관계가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수로가 잘 관리되면 넓은 보리밭에 물을 줄 수 있습니다. 배추야자, 채소, 그리고 다른 식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수확량이 늘어나면 모든 사람이 농부일 필요가 없어집니다. 일부는 도공, 건축노동자, 금속세공인, 상인, 사제, 군인 또는 관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노동의 분업이라고 합니다. 이는 사람들이 다양한 직업을 갖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다른 농부들이 공동체 전체를 위한 충분한 식량을 생산하기 때문입니다. 이래 분업과 함께 더 복잡한 사회가 등장했습니다. 창고, 운하, 사원, 노동자, 그리고 무역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누가 운하를 파는 일을 맡을지 계획을 세울 필요도 있었습니다. 누가 부서진 제방을 수리할지, 그리고 수확물을 어떻게 나눌지도 정해야 했습니다. 메소포타미아에서 관계시설을 만든 것은 한 집단만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여러 세대에 걸쳐 만들어지고 확장되었습니다. 하지만 인구가 늘어나면서 이것은 점점 더 크고 조직적으로 변했습니다. 주요 운하가 방치되거나 물의 흐름이 다른 곳으로 바뀌면 도시 전체의 생계가 영향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많은 노동자를 조직할 수 있는 기관이 중요해졌습니다. 여기에는 단순한 예배 장소가 아닌 사원도 포함되었습니다. 사원은 토지, 창고, 가축, 생산물의 관리자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시의 종교적, 경제적 활동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수메르인들의 관점에서 도시와 그 땅은 한 주요 신의 보호 아래 있었습니다. 우르군 여신 이난나와 연관되어 있었습니다. 우르는 달의 신인 이난나와 연관되어 있었습니다. 한편 고대 도시 니프르는 엔닐을 숭배하는 주요 중심지였습니다. 엔닐은 수메르인들에게 가장 중요하고 강력한 신 중 하나였습니다. 엔닐이 중요했기 때문에 니프르는 특별한 종교적 권위를 갖게 되었습니다. 비록 항상 가장 강력한 군사도시였던 것은 아니지만 왕들이 엔닐 신전의 인정을 받는 것은 그들의 권력을 강화하는 데 중요했습니다. 초기 왕조 시대, 대략 기원전 3000년경에 이르러 수메르는 여러 도시국가로 나뉘어 있었음이 확인됐습니다. 도시들은 서로 가까이 있었지만 종종 농경지, 운하의 통로, 그리고 무역의 통제권을 두고 다투었습니다. 지도자들은 엔시와 루갈 같은 칭호를 사용했습니다. 이러한 칭호들의 정확한 의미는 도시와 시대에 따라 달라졌습니다. 엔시는 일반적으로 행정적이고 종교적인 임무를 가진 지도자를 의미했습니다. 루갈은 문자 그대로 위대한 사람을 의미하며 보통 강력한 왕을 지칭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모든 수메르 도시 국가에서 지도자를 선출하는 과정이 동일했는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고대 문헌들에는 평의회와 시민들의 집회가 있었다는 기록이 있지만 이들의 권한이 어느 정도였는지에 대한 증거는 제한적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왕들은 점점 더 강력해졌고 권력이 한 가문 내에서 세습되는 것이 일반적이 되었습니다. 왕들이 더 강력해진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날 때 홍수, 식량 부족, 대규모 프로젝트 등에는 빠른 결정과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인물이 필요합니다. 지도자가 군대를 통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식량, 노동자, 그리고 운하까지 통제하게 되면서 그의 권력은 더욱 커졌습니다. 점차적으로 도시의 구조도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도시들은 신전을 중심으로 한 공동체에서 왕이 다스리는 도시국가로 변화해갔습니다. 이 변화와 함께 군대의 창설, 세금의 부과, 대규모 프로젝트, 그리고 더 조직적인 정부가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각 도시가 강해질수록 경쟁도 더욱 치열해졌습니다. 수메르에 생명을 준 물이 그들의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온화나 비옥한 땅을 통제하는 것은 한 도시 국가를 부유하게 만들 수 있고 그 옆에 도시 국가는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최초로 알려진 왕들의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수메르 도시들 사이에 전쟁과 갈등이 있었습니다. 이 시기에 수메르 도시들의 갈등이 기록된 문서에서 더욱 뚜렷하게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대략 기원전 2900년부터 2350년까지 남부 메소포타미아는 이른바 초기 왕조 시대로 들어섰습니다. 각 도시국가는 더욱 조직적으로 변했습니다. 지배 가문의 권력이 강해졌고 병사 수가 늘었으며 종교와 경제의 중심지 역할을 하는 사원들도 더 커졌습니다. 이와 동시에 땅, 물, 그리고 교역로를 차지하기 위한 경쟁이 거의 끊임없이 이어졌습니다. 고대 왕들에 대해 다루는 유명한 문서 중 하나는 수메르 왕목록입니다. 이 목록의 가장 완전한 사본은 웰드 블런델 프리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 시대가 끝난 뒤 수세기가 지나 만들어진 점토 유물입니다. 수메르 왕목록은 수메르의 왕들을 나열한 목록입니다.
이 목록에 따르면 왕의 권력은 신들로부터 온 것입니다. 여기에는 통치권이 한 도시에서 다른 도시로 옮겨진다고도 나와 있습니다. 목록의 초반부에는 수천 년 동안 통치했다고 전해지는 왕들이 있습니다. 사실 여러 왕이 동시에 서로 다른 도시를 다스렸습니다. 각 도시는 고유한 신, 법, 관습, 지도자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가장 중요한 도시 중 하나가 키슈였습니다. 키슈는 매우 존경받는 도시였기 때문에 다른 도시의 왕들도 자신이 강력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키슈의 왕이라는 칭호를 사용했습니다. 키슈와 관련된 왕 중 한 명이 엠메 바라게시입니다. 그는 왕 목록에 언급되어 있으며 그의 이름이 적힌 고대 문서도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실제로 존재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의 아들 아가는 키슈와 우루크의 전투에 관한 이야기에서 언급됩니다. 한편 우루크에서는 가장 유명한 왕 중 한 명은 길가메시입니다. 그도 실제로 존재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에 관한 많은 이야기는 신화와 종교적 전설이 섞여 있습니다. 수메르의 다른 지역에서는 라가시도 강력한 도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도시의 왕 중 한 명은 에아나툼으로 그는 기원전 3000년기 중반에 통치했습니다. 그는 라가시의 영향력을 확장했고 인근 도시들과 전쟁을 벌였습니다. 그의 통치에 관한 가장 중요한 증거 중 하나는 독수리 비석입니다. 이것은 라가시의 군인들과 그들이 물리친 적들을 보여주는 돌로 만든 기념비입니다. 이 기념비는 또한 수메르인들에게 왕의 전쟁이 신의 허락을 받은 싸움으로 여겨졌음을 보여줍니다. 전쟁의 원인이 단순히 왕의 권력력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라가시와 우마 사이의 오랜 갈등을 보여주는 중요한 예시이기도 합니다. 두 도시 국가는 비옥한 땅의 경계와 농업 용수 사용 권리를 두고 다투었습니다. 경계를 정하기 위해 여러 차례 협정이 맺어지고 경계 표지가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양측이 그 협정을 지키지 않자 전투가 다시금 반복해서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농경지와 관계가 각 도시의 생존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몇몇 왕들은 주변 도시들을 일시적으로 복속시키기도 했지만 그들의 권력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강력한 왕이 죽거나 그의 군사력이 약해지면 도시들이 반란을 일으켜 다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 왕조 시대 내내 수메르는 완전히 하나의 나라가 되지 못했습니다. 최초의 왕조들과 강력한 왕국들이 생겨났지만 도시국가들은 여전히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메소포타미아의 후대 왕국들도 사용할 정치체제가 형성되었습니다. 왕들이 서로 싸우는 동안 그들의 통치를 돕는 시스템은 계속 발전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문자입니다. 최초의 기호들은 기록의 수단으로 우루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초기 왕조 시대에 이르러서는 점토판에 보리, 가축, 천의 양뿐만 아니라 더 많은 것들을 기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서기관들은 하나의 기호를 여러 가지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어떤 사물, 개념, 단어 또는 소리를 나타낼 수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이름, 칭호를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문장, 노래, 기도, 법, 그리고 이야기까지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소리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했는데 많은 것들을 그림으로 표현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각 단어마다 새로운 그림을 그리는 대신 서기관들은 비슷한 소리를 가진 기호를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원하는 단어 일부에 기호를 쓸 수 있었고 이를 레부스 원리라고 합니다. 이것은 눈 그림을 사용해서 신체의 일부를 나타낼 뿐만 아니라 다른 단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소리를 나타내는 것과 비슷합니다. 이렇게 해서 점점 더 많은 것을 글로 표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배우기는 더 어려워졌습니다. 서기관들은 많은 기호와 그 기호들의 다양한 읽는 방법, 그리고 단어들의 올바른 순서를 모두 외워야 했습니다. 서기관들은 보통 갈대로 만든 천필을 사용했습니다. 그는 그것의 끝을 부드러운 점토에 눌러서 작은 쐐기 모양의 형태를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쐐기 문자라는 이름이 유래되었습니다. 이것은 라틴어에서 쐐기 모양을 의미하는 단어에서 온 것입니다. 수메르인들은 이것을 쐐기 문자라고 부르지 않았지만 현대 연구자들은 그들의 점토판에서 볼 수 있는 이 체계를 그렇게 부릅니다. 쐐기 문자는 알파벳이 아닙니다. 이 문자에는 전체 단어나 한 음절을 나타낼 수 있는 기호들이 있습니다. 또한 3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기호의 모양과 사용법도 변화했습니다. 나중에는 쐐기 문자가 여러 언어에 적용되었습니다. 아카드인, 바빌로니아인, 아시리아인도 이것을 사용했습니다. 히타이트인, 엘라민, 그리고 고대 근동의 다른 민족들도 사용했습니다. 이를 통해 노동자 임금, 식량 운송, 포지 판매, 빚, 편지, 외교 협정, 법률, 종교 찬가 등이 기록되었습니다. 의료 치교, 에로티카 이야기, 길가메시 서사시도 기록되었습니다.
점토판은 점토로 만들어졌습니다. 많은 것들이 살아남거나 보존되었습니다. 일부는 건조한 땅에서 자연스럽게 굳어졌습니다. 또 다른 것들은 그것들을 보관하던 건물이 불타면서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이 태블릿들 덕분에 우리는 왕들의 이름뿐만 아니라 우리는 한 노동자에게 얼마나 많은 음식이 주어졌는지, 상인이 어떤 상품을 보냈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자신의 편지에 어떤 문제를 썼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글쓰기는 관리의 도구로 시작되었지만 수천 년 전을 살았던 사람들의 목소리와 경험을 보존하는 방법이 되었습니다. 수메르에서는 글쓰기뿐만 아니라 많은 중요한 기술들도 남부 메소포타미아에서 사용되고 발전되었습니다. 하지만 각각을 처음 발명한 사람이 누구인지, 어느 도시인지 정확히 알아내기는 쉽지 않습니다. 많은 아이디어가 서로 다른 지역에서 생겨났고 세대를 거치며 점차 발전되었습니다. 농업에서는 메소포타미아 사람들이 쟁기를 사용해 땅을 갈았습니다. 동물이 끄는 쟁기도 있어서 손으로만 일할 때보다 더 넓은 밭을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나중에는 씨앗을 심는 쟁기도 개발되었습니다. 이 쟁기는 땅을 갈면서 동시에 씨앗을 고랑에 떨어뜨렸습니다. 이것은 심는 속도를 높이고 식물 사이의 간격을 더 고르게 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바퀴도 중요했지만 처음에는 탈 것에 바로 사용되지는 않았습니다. 가장 초기의 용도 중 하나는 도예용 물레로. 이것은 더 고르고 빠르게 도자기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기원전 4000년기에 이르러 메소포타미아와 그 인근 지역에서도 바퀴가 달린 탈 것의 증거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발명품을 한 집단만이 만들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데 유라시아의 여러 지역에서 거의 동시에 최초의 증거들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수메르에서는 수레가 상품 운반과 의식에 사용되었습니다. 전차도 우르의 스탠더드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우르 왕실 묘지에서 출토된 유물입니다. 이러한 탈것들은 튼튼하고 무거웠습니다. 4개의 바퀴가 달려 있었고 야생 당나귀와 비슷한 동물들이 끌었습니다. 이들은 아직 가볍고 빠른 바크살이 있는 전차처럼 발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전차는 이후 세기에 등장하게 됩니다. 건축에 있어서 수메르인들은 진흙벽돌 사용에 능숙했습니다. 그들은 식물이 섞인 진흙을 틀에 넣어 벽돌 모양으로 만들고 햇볕 아래에서 말렸습니다. 건물의 중요한 부분에는 벽돌을 구워서 더 튼튼하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진흙벽돌은 비와 물에 쉽게 손상되기 때문에 건물을 정기적으로 보수해야 했습니다. 새로운 신전을 오래된 신전 위에 지을 때마다 땅이 점점 높아졌습니다. 수세기가 흐르면서 오늘날 텔이라고 불리는 높은 언덕이 형성되었습니다. 메소포타미아의 건축가들도 아치와 볼트, 즉 벽돌을 배열하여 곡선형 입구를 만드는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그들만이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사용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하지만 그들이 진흙으로 만든 구조물에서 이를 훌륭하게 사용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사원은 도시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이후에는 더 크고 층층이 쌓인 신전탑인 지구라트가 세워졌습니다. 우르에서 가장 유명한 지구라트는 우르 제3왕조 시대에 세워졌다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초기 왕조 시대가 끝난 지 수세기 후의 일입니다. 오늘날 볼 수 있는 것은 그 일부입니다. 이것은 수메르 역사의 더 후반 시기에 해당합니다. 때때로 이것은 바벨탑 이야기와 연관되기도 하는데 둘 다 메소포타미아의 매우 높은 건물을 묘사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특정 지구라트를 이야기의 직접적인 기원으로 단정할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은 없습니다. 지구라트는 사회 조직에 대해 더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많은 벽돌과 음식이 필요했고 큰 프로젝트를 건설하려면 노동자와 감독관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협력을 상징하며 사원과 왕의 권력을 의미합니다. 우르 왕실 묘지에서는 장인들의 뛰어난 솜씨를 볼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발굴된 무덤들에서는 금으로 만든 보석, 악기, 용기, 인장, 무기와 장식품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은, 조개 껍데기, 그리고 라피스라줄리도 있었습니다. 이들 재료 중 많은 것들은 수메르에서 자연적으로 발견되지 않습니다. 라피스라줄리는 현재의 아프가니스탄 지역에서 온 것입니다. 이것이 우르에 도착했다는 것은 길고 조직적인 무역 네트워크가 있었음을 증명합니다. 하지만 화려한 부와 함께 사회의 뚜렷한 계층 분화도 있었습니다. 왕과 엘리트들은 값비싼 부장품과 함께 묻혔지만 대부분의 평범한 시민들은 농부로 살아갔습니다. 노동자나 사원과 궁전의 하인으로 일했습니다. 맥주는 그들의 일상생활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많은 점토판에는 보리와 맥주가 노동자들의 배급품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수메르에서 처음으로 맥주를 만드는 방법이 발견되었는지는 완전히 명확하지 않습니다.
곡물의 발효는 그들의 도시보다도 더 오래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메소포타미아 사람들은 맥주의 제조, 유통, 그리고 그 중요성에 관한 가장 초기의 광범위한 증거 중 일부를 남겼습니다. 이 음료는 보통 보리로 만들어졌으며 현대 맥주보다 더 걸쭉했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큰 용기에서 마시기 위해 긴 빨대를 사용하는 모습이 그림으로 남아 있습니다. 빨대는 찌꺼기와 곡물 조각이 함께 들어가지 않도록 도와줬을 것입니다. 맥주는 종교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수메르 맥주 제조와 관련된 여신은 닌카시입니다. 초기 왕조 시대가 지난 후에 쓰인 한 창가에서 발효 음료를 준비하는 과정을 여신에 대한 찬사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고대에는 세정이나 약제조를 위해 지방과 알칼리 성분을 사용하는 레시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혼합물을 현대의 비누와 정확히 같다고 부르기는 어렵습니다. 재료와 용도가 다양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묘사한 많은 점토판들은 메소포타미아의 더 후대 시기에 만들어졌습니다. 수메르인들의 진정한 공헌은 단순히 그들이 최초로 발명했다고 주장되는 것들의 긴 목록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기술을 결합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들은 관계, 농업, 전문화된 노동, 무역, 신전들을 연결했습니다. 정부와 문자까지도요. 이 덕분에 그들은 한 도시에 사는 수천 명의 사람들을 관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같은 시스템이 왕들에게 더 많은 권력을 주기도 했습니다. 세금과 노동자를 기록하는 서기관들의 도움으로, 무기와 탈 것을 만드는 장인들의 도움으로, 그리고 넓은 농지에서 나오는 수확물의 도움으로 말이죠. 도시는 이제 상비군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수메르의 발명품들은 왕들에게 더 넓은 땅을 정복할 힘을 주었습니다. 곧 우마에서 한 지도자가 나타나 거의 처음으로 모든 지역을 통합하려 했습니다. na halos pag-isahin ng buong 하지만 그의 성공은 더 강력한 정복자의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수메르어가 주 언어가 아닌 한 왕이 나타나 메소포타미아 최초의 광대한 제국을 세우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자와 정부가 발전함에 따라 메소포타미아 사람들의 수학 지식도 함께 넓어졌습니다. 그들은 예순을 기반으로 한 숫자 체계를 사용했습니다. 60은 여럿으로 쉽게 나눌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유용했습니다. 이것은 땅을 측정하거나 음식을 나누거나 생산물을 기록하거나 건물을 설계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전통에서 오늘날에도 여전히 사용되는 몇몇 시스템이 여기에서 유래했습니다. 예를 들어 1시간은 60분, 1분은 60초, 원은 360도입니다. 서기관들은 밭의 넓이, 저장 용량을 계산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곡물의 양, 그리고 건설에 필요한 자재의 양도 계산했습니다. 이후 시대의 바빌로니아인들은 이 지식을 더욱 발전시켰습니다. 그는 이 지식을 대수학, 기하학, 천문학에 적용했습니다. 메소포타미아 사람들은 달의 움직임을 이용해 달력을 만들었고 보통 12개월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음력의 한 해가 양력의 한 해보다 짧기 때문에 때때로 추가로 한 달을 더해 달력이 농사철과 맞도록 했습니다. 법도 매우 중요했습니다. 메소포타미아에서 가장 오래된 현존 법전 중 하나는 우르나무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 법전은 폭력, 상해, 결혼, 재산, 그리고 처벌에 관한 문제들을 다루었습니다. 정부를 운영하기 위해 서기관이 필요했습니다. 그들은 글쓰기, 수학, 법률, 종교, 그리고 행정 기록을 공부했습니다. 그들은 세금, 식량, 토지, 노동자, 그리고 왕의 명령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수메르의 지식이 확장됨에 따라 도시들 간의 전쟁도 심해졌습니다. 기원전 24세기 후반 아카드의 살곤가 등장했습니다. 아카디아어는 북메소포타미아에서 사용된 세목의 언어입니다. 아카디아어와 수메르어를 사용하는 공동체는 오랫동안 서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수세기 후에 쓰여진 한 이야기에서는 아기 사르곤을 바구니에 넣어 강에 띄웠다고 합니다. 이것은 그의 출생에 관한 전설입니다. 역사적으로 사르곤은 권력을 잡고 아카드에 자신의 수도를 세우기 전에 키시의 왕을 섬겼습니다. 사르곤은 당시 수메르의 많은 도시를 지배하던 지도자 루갈 사게시를 물리쳤습니다. 그 후 그는 남부의 주요 도시 국가들을 하나의 통치 아래 두었습니다. 아카드 왕조는 메소포타미아와 인접 지역의 여러 부분까지 그 통제를 확장했습니다. 왕들은 총독을 임명했습니다. 중요한 지역에 관리와 군사 주둔지를 두었습니다. 이로 인해 역사상 최초의 광범위하고 중앙 집권적인 제국 중 하나가 탄생했습니다. 아카드 제국은 사르곤의 손자인 나람신의 통치 아래에서 가장 강성한 시기를 맞이했습니다. 그는 사방의 왕이라는 칭호를 사용하며 자신을 신과 같은 존재로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거대한 제국을 유지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반란을 진압해야 했습니다. 무역로를 보호하고 먼 지역에 있는 군인들에게 보급을 제공해야 했습니다. 나람신 이후 중앙정부는 약해졌습니다. 반란이 늘어났습니다. 왕조 내부에서 싸움이 벌어졌고 제국 외부 집단들의 압박도 강해졌습니다. 여기에는 동쪽 상악지대에서 온 구티안이라는 집단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카드 제국이 약해진 후 그들은 메소포타미아의 일부 지역을 장악했습니다. 이후 수메르 문헌에서는 그들을 혼란을 가져온 침략자로 묘사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그들을 대신한 왕들의 선전의 일부였을 수도 있습니다. 아카드 제국의 몰락에는 아마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여기에는 정치적 갈등, 반란, 무역 문제, 새로운 집단의 유입, 그리고 근동 일부 지역에서의 심각한 가뭄 가능성 등이 포함됩니다. 결국 우루크의 지도자 우투에갈이 마지막으로 알려진 구티안 왕을 물리쳤습니다. 하지만 그의 통치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 주요 지도자는 우르의 왕 우르나무였습니다. 기원전 2112년경 그는 우르 제3 왕조를 세우고 수메르와 아카드의 대부분을 다시 통일했습니다. 우르나무는 도시와 성벽의 정비를 시작했습니다. 사원과 운하도 정비했습니다. 그의 시대, 달의 신 나나를 위한 거대한 층층 신전인 우르의 대지구라트가 건설되기 시작했습니다. 달의 신입니다. 그의 아들 술디는 왕국을 더욱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영토를 여러 주로 나누고 총독들을 통해 통치했습니다. 서기, 세금 징수원, 그리고 다른 관리들도 있었습니다. 정부는 발라라고 불리는 제도도 사용했습니다. 이 제도 아래에서 각 주는 곡물, 가축, 그리고 다른 물품들을 정해진 일정에 따라 중앙정부에 바쳤습니다. 이 시기에 매우 많은 정토판이 만들어졌습니다. 서기들은 세금, 노동, 토지에 대해 기록했습니다. 음식과 상품의 이동도 기록했습니다. 이로 인해 우르 제3 왕조는 고대 메소포타미아에서 가장 중앙 집권적인 정부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 시기에는 수메르어가 다시 정부의 언어로 강화되었습니다. 종교와 문학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언어는 아카드어였습니다. 관료제가 커지면서 왕국의 지출도 함께 늘어났습니다. 관리, 노동자, 군인들에게 많은 음식이 필요했습니다. 왕의 힘이 약해지면 먼 지방을 통제하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농업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오랜 기간 관계를 하다 보니 땅에 소금이 쌓이게 되었고 소금기가 높아지면 수확량이 줄어들고 식량 생산이 약해졌습니다. 이와 동시에 서쪽에서 들어오는 아모리인들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동쪽에서는 엘람의 압력이 강해졌습니다. 엘람은 현재 이란의 일부 지역에 해당하는 곳입니다. 마지막 왕 이비신 시대에는 몇몇 도시들이 분리되어 식량과 세금의 공급을 중단했습니다. 기원전 2004년경 엘람과 그 동맹군의 군대가 우르를 침공했습니다. 이비신은 포로로 잡혔고 우르 제3 왕조는 멸망했습니다. 우르에가는 도시의 파괴를 큰 재앙으로 묘사했습니다. 이 작품은 신전의 파괴, 사람들의 죽음, 그리고 신들이 자신들의 도시를 떠나는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이는 사회가 겪은 극심한 비극을 종교적이고 문학적으로 묘사한 것입니다. 우르가 멸망한 후 수메르 왕조가 주도하는 광대한 국가가 다시는 재건되지 않았습니다. 메소포타미아는 이신, 라르사, 그리고 나중에는 바빌론과 같은 새로운 왕국들로 분열되었습니다. 수메르어는 일상 언어로서 점차 사라졌지만 신전, 학교, 문학, 그리고 종교의식에서 서기관들에 의해 수세기 동안 계속 사용되었습니다. 아카드인, 바빌로니아인, 그리고 아시리아인들은 수메르의 많은 전통을 받아들이고 확장시켰습니다. 그들은 쐐기 문자를 사용했습니다. 이야기들을 번역하고 같은 신들 중 일부를 숭배했으며 수학에 대한 지식을 이어갔습니다. 천문학, 법률, 그리고 정부에 대한 지식도 이어졌습니다. 수메르인들은 하루아침에 사라진 것이 아니라 점차 메소포타미아의 다른 인구와 섞이면서 더 이상 별개의 집단으로 쉽게 구분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정치적 권력은 끝났지만 그들이 구축하는 데 도움을 준 여러 시스템들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도시, 문자, 기록, 조직화된 정부, 무역, 법률, 그리고 지식의 기록은 이후 많은 문명들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메르의 진정한 유산은 우르와 우르게 폐허에서만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단어를 쓸 수 있고 시간을 측정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도 그 유산을 볼 수 있습니다. 도시를 통치하며 지식을 수천 년 뒤에 살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도 그 유산이 보입니다.